2021년 6월 7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제디넷 코리아 100년 만에 법인세 개혁. 미국 유럽 어떤 걸 양보했나. 국경이 사라진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세제 개혁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현지 시각 5일 최저 법인세율과 소득 있는 곳에서 과세란 두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법인세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대형 글로벌 기업에 적용됩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전 세계 수익의 20% 이상을 매출 발생 국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최저 법인세율 15% 이상 적용한다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 데일리, 한국, 미국과 같은 폭금리 인상 시 가계대출 연간 이자 최대 28.8조 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최대 연 250만 원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 시 한국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출 최대 18억 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슬기로운 대체가 필요하네요. 한국일보, 구찌 매장 들어갈래요. 대기자 40명 보상소비, 백신 맞고 활활. 6월 첫째 주 들어서 백화점 3사의 매출액이 일제히 증가했는데요. 백신 수급 확대와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소비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쌀수록 잘 팔려는 양극화 소비와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보복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소비 증가를 경제의 좋은 흐름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네요. 매경미디어, 사상 최고치 근접 코스피. 증권사 추천 하반기 유망 종목은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백화점 면세점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면세점주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면세점 4월 매출은 전년 동월비 73.2% 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국내 시내 면세점 철수 방침을 밝혀 면세점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하네요. 신세계를 유망 종목으로 꼽은 주영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명품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패션 카테고리 판매 또한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어 백화점 부문이 경쟁 우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통 관련 백화점 및 면세점주 주목할 만하네요. 이상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입니다. 트럼프 중국 코로나 배상 10조 달러 내야 정치 본격 재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손해배상금을 최소 10조 달러 받아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배상을 요구할 때가 됐다며 중국이 물어내야 한다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코로나19 피해 보상금으로 최소 10조 달러를 내도록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라면서 현재까지 피해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적은 액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뉴시스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우한 실험실 유출설 초기 배제, 실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배제한 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태 초기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심했다. 언론이 이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발원 관련 조사에서 중국에 끌려다녔다면서 미국이 이와 관련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가안보부 차관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은 사스 때도 똑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중국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KBS 뉴스입니다. 백신 맞으면 다음 달부터 푸켓 관광 해외여행 재개 신호탄. 태국 푸켓이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은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7만 명의 푸켓 주민 중 60%가 이미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백신을 맞지 않은 태국 국민의 푸켓 관광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3분기에만 1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푸켓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백신을 맞은 외국인에게 방콕 등 대부분의 도시를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입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이준석, 윤석열 장모 의혹 해명에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국민의힘당 대표주자인 이준석 후보는 6일 대권 잠룡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검사의 전문적인 직견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현충일에 추모소 찾은 문. 피해 부사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추모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3일 최고 상급자까지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추모소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여론 악화를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이낸셜 뉴스 김부겸 이달 말 신분증에 접종 증명 스티커. 자랑스러운 훈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이달 말부터 신분증에 접종 증명 스티커를 부착해 증명서를 대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송영길 이재용, 가석방으로 풀 수도. 정부 고민 이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진료 중 혈중 알코올 농도 미량 검출 의사. 법원 징계 부당.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음주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길 잘못 알려줬다고 외국인의 캔 던진 40대. 징역 1년.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중앙일보, 육사단 간부 식판 설거지 갑질. 휴가 잘려도 좋으니 폭로. 식판 450장, 코푼 휴지도 치운다.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서 간부들이 먹고 남은 잔반 정리와 식판 세척 등을 취사병이 도맡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육군은 간부 테이블을 나누는 중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책과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한 식판은 스스로 닦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연합뉴스, 조선인 유골 공사장에 묻히나. 일본 NGO 한미 유족과 반대운동. 일제강점기 희생된 조선인 유골이 섞인 토사가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 공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해 수습 운동을 벌여온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미국 유족과 힘을 모아 공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직 형사 드린 폴님의 글. 첫 번째, 죽음 한복판에서 삶을 꿈꾸다. 늘 죽음을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여러 죽음을 봅니다. 냄새 맡고 만져보고 때로는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간직하고 망자가 된 분들을 마주할 때면 그분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자신들의 억울하고 힘들었던 무섭고 끔찍했던 사연을 말하려는 듯합니다. 말없는 망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전해져 분노로 피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형사들은 그렇게 시체와 대화를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풀어나가기 위한 수수께끼의 첫 실마리를 찾습니다. 죽음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죽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슬프다기보다는 아주 오랜 영원한 이별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오랜 이별은 더 이상은 꿈꾸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는 꿈, 열심히 돈을 벌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딸내미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주는 꿈,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잘 견디어내며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꿈, 뜻하지 않던 죽음이 그 꿈들도 함께 앗아간 것일 수도, 반대로 꿈의 상실이 죽음을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에 대한 애착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꿈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꿈들이 많은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꿈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사람의 꿈을 지키는 일이고, 한 사람이 꿈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꿈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은, 그 안타깝고 불쾌한 감정은 언제나 형사들의 마음 한켠을 묵직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의 꿈을 지키는 일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반갑게 건네는 눈인사나 따뜻한 위안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꿈을 지키고, 그 사람의 희망을 지키고, 그 사람의 삶의 의지를 지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혼자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스스로 꿈을 포기한 젊은 여성이 생애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늘 자기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 한마디 건네주었으면, 전화 한 통 걸어주었다면, 이모티콘 문자 하나 보내주었다면 고단한 삶이었어도 꿈을 이어가고 또 키워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죽음 속에 파묻혀 그 죽음을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저는 누군가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또 누군가 다른 누군가의 꿈을 빼앗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나의 소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잃지 않고 가치 있는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꿈이 분명 이루어지리라는 희망도 간직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죽음의 한 복판에 서서 삶을 꿈꿉니다.